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하버드의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이 중국의 종말을 예측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붕괴 직전의 소련처럼 마이너스 총요소 생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더 이상 제대로 된 GDP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GDP 성장의 대부분을 부동산 개발로 메웠습니다. 그런데 헝다그룹 파산으로 이 부동산 거품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시장 개혁을 시작한 고르바초프가 더 신속한 개혁 성과를 원한 옐친의 혁명을 맞았듯이 부동산 개혁을 시작한 시진핑이 더 신속한 개혁 성과를 원하는 어떤 세력의 혁명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9년 2월 KCI 등재학술지에 소련 붕괴의 조건과 중국 붕괴의 가능성, 공산체제의 경직성과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논문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달에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이 한국과 두 체제, 홍콩, 한국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장문의 기사에서 저희 위 논문을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김순덕 논설위원은 설마 중국이 망하기야 하겠냐 싶을 것이다. 소련이 망하기까지 소련 붕괴를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 점에서 위덕대 박운탁 교수가 선진국 학자들의 최근 저서와 논문들을 참고 문헌으로 챙겨서 지난 2월달 대한정치학회고에 낸 논문 소련 붕괴의 조건과 중국 붕괴의 가능성은 매우 흥미롭다고 썼습니다. 김순덕 논설위원의 글을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한때 소련은 개발도상국들의 빛나는 모델이었다. 공산혁명 전까지 농업 후진국이었으나 미국과 겨룰 만큼 급속히 발전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세뮤얼스는 1961년 경제학 저서에서 1990년대엔 소련 경제가 미국보다 커질 것이라고 했을 정도다. 그러나 국가주도 투자가 처음에는 꽤 빠른 성장을 창출해도 투자 수익은 곧 감소한다. 공산체제의 경직성 때문이다. 소련의 총요소 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자본과 노동의 투입 증가 없이 발생하는 체제의 생산성이 1970년대 제로 가깝게 1980년대는 평균 마이너스 0.23으로 떨어졌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총요소 생산성 향상이 필수 불가결하지만 소련의 중앙계획경제에선 불가능했다. 단기적 성과 달성이 급급한 공산체제의 경직성이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마이너스로 떨어뜨렸고 결국 소련 붕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중국도 다르지 않다고 박 교수는 지적한다. 2007년부터 2012년 중국의 총요소 생산성은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졌다. 붕괴 직전 소련의 수준이다. 3년 전에 국제통화기금이 2019년 중국에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결국 시진핑이 공산체제의 경직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중국은 금융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붕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다. 중국 경제는 마이너스 총요소 생산성 때문에 실질적인 GDP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3분기 중국의 명목 GDP 성장률을 0%로 전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3분기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라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총요소 생산성 때문에 실질 GDP 성장이 불가능해지자 중국은 부동산 개발로 GDP 성장을 추구해왔고 헝다 파산으로 그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하버드대 경제학자 니얼 퍼거슨은 하버드대 역사학자입니다. 하버드대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며칠 전 블룸버그에 실은 기고문에서 냉전의 가장 큰 실수는 소련을 과대평가한 것이라면서 중국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헝다 파산은 중국 종말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니얼 퍼거슨의 기고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헝다그룹 붕괴가 글로벌 감염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중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냉전 기간에 서방 관찰자들이 소련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나는 종종 같은 실수가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반복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한 기사는 많았으나 중국 위기를 예언한 기사는 2개에 불과했다. 2015년 데이비드 셴버우가 중국 공산주의 통치의 종말이 시작되었다. The endgame of Chinese communist rule has now begun 이라는 기사에서 중국 종말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해 카이니 코스 어소시에이츠의 짐 채너스는 우리는 중국에서 가차없이 전환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We are getting inexorably to a tipping point in China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중국에서 또 다른 전환점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거대한 부동산 개발업체 차이나 에버그란데 그룹의 임박한 붕괴가
중국의 리먼 모멘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글로벌 주식시장이 몇 퍼센트포인트 하락했으나 제레미 파웰 연준 의장의 헝다 파산의 글로벌 파장은 미미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곧바로 불안이 가라앉았습니다. 중국은 절대로 미국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현재 달러 기준으로 작년 중국의 GDP는 홍콩을 포함하더라도 여전히 미국 GDP의 72%에 불과합니다. 3년 전 서울에서 열띤 토론이 한창일 때 중국인 경제학자 저스틴 이프 린이 1인당 GDP 약 3,000달러에 달하는 중국 경제가 20년 안에 미국 경제를 추월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경제학자 폴 세미얼스는 영향력 있는 자신의 경제학 교과서에서 1984년과 1997년 사이 어느 시점에서 소련의 국민 총생산이 미국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세미얼슨이 이러한 실수를 한 유일한 미국 학자는 아닙니다. 1984년 후반 하버드의 자유주의자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는 여전히 러시아 시스템은 서구 산업 경제와 달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성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세미얼슨과 갈브레이스 그리고 그 밖에 소련의 미국 추월을 주장한 사람들의 오류를 잘 알고 있습니다. 1945년 이후 앙구스 메디슨의 평가에 따르면 1991년 붕괴할 때까지 소련 경제에는 미국의 44%를 초과하지 못했다. 소련의 GDP는 미국의 3분의 1이 미치지 못했다. 중국은 물론 소련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덩샤오핑과 함께 시작하여 중국 지도자들은 공산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 세력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시장에 대한 공산당의 정치적 장악을 절대로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절대로 중국의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생산하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중국인들은 미국의 경험에서도 배웠습니다. 나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 저명한 중국 경제학자들이 하버드와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을 연구하는 많은 기관을 방문한 것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절대 생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중국의 리먼 모멘트이다. 그러나 위대한 영국 역사가 AJP 테일러가 한때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에 관해 관찰한 것처럼 중국은 과거의 실수에서 새로운 시술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진핑을 생각하면서 나는 공산당이 무심코 나폴레옹 3세의 중국 버전을 제작한 것은 아닌지 의아했다. 나폴레옹 3세의 통치 역시 만연한 부동산 개발로 특징지어졌다. 헝다는 중국 경제 모델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스테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도시화 과정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예로서 중요하다. 1,300개 개발에 걸쳐서 약 3,55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 업체이고 20만 명의 직원이 있으며 연간 400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한다. 헝다가 보유한 부채는 GDP의 2%에 달하고 대차 대조표 밖의 부채는 GDP의 1%이고 공급업체와 계약자에게 진 부채는 370억 달러이고 8만 명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60억 달러의 고수익 자산관리 상품이 있다. 헝다는 중국의 많은 레버리지 부동산 회사 중 하나일 뿐이다. 헝다는 정부가 세계의 레드라인을 도입하자 가장 먼저 공격에 처했다. 북정정부의 세 가지 레드라인은 구체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자의 부채 비율이 70% 미만이어야 하고 자기 자본 대비 순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어야 하고 단기 부채 대비 현금 보유 비중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헝다는 이 세 가지 라인을 모두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15대 개발 업체들 중에서 단 한 곳만이 이 새로운 규칙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행포슨 전 미국 재무장관은 인민은행이 부동산 부문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모기지 정책을 더욱 완화하고 주택 수요가 견조해져서 부동산 판매가 만등할 것이고 더 취약한 기업은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역동성은 상호 강화될 것이라면서 올해 내내 혼란스러운 부동산 부문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헝다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GDP에서 부동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미국은 2005년 부동산 부문이 GDP의 18.9%에 불과했는데 2016년 중국의 해당 수치는 28.7%였습니다. 금융위기 직전 스페인을 제외하고 가장 높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 하늘색 선이 중국입니다. 중국의 GDP에서 부동산 비율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중국의 주택 재고의 시장 가치는 현재 미국의 2배, 유럽의 3배 이상입니다. 이는 주택 자산이 미국보다 중국의 전체 자산에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켄 로거프는 따라서 중국 가계의 소비가 미국과 일본의 소비보다 주택 가격 하락에 훨씬 더 민감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만일 부동산 활동이 20% 감소하면 은행 위기 증폭이 없거나 담보로서의 부동산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GDP가 무려 5%, 10% 감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활동이 20% 감소하면 중국의 GDP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성장은 주택 공급 과잉 건설로 촉진되었고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산더미 같은 부채로 충당되었습니다.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경제학자 마이클 패티스는 지난주에 중국의 공식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난 5년 동안 거의 45% 증가하여 역사상 개발도상국 중 가장 높은 부채 비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 중국의 비금융 기업 부채는 1980년대 후반 일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중국 노동력이 줄면서 부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감소함에 따라 유엔은 금세기 말까지 중국 인구가 25%, 심지어 50%까지 감소할 것을 예상합니다. 결국 중국은 아무도 살지 않는 아파트가 넘쳐날 것입니다. 중국의 주택 재고의 5분의 1에서 4분의 1이 비어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주 로디온 그룹의 로간 라이트는 중국에 9천만 명 이상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빈 부동산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중국의 소비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추세대로 간다면 좀 있어 중국의 소비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과장되었고 부동산 스테로이드 없는 성장률은 공식 성장률의 절반으로 추정해 왔습니다. 차이나 베이지북의 렐란드 밀러는 향후 GDP 성장률을 1% 또는 2%를 제시했습니다. IMF의 GDP 성장률 전망치도 이와 유사하고 굉장히 낮습니다. 니얼 포거스는 프랑스 사회학자 알렉스 드 또쿠빌의 구체제와 혁명, 앙시앙 레짐 앤 레볼루션을 인용하면서 중공의 임박한 종말을 예측합니다. 토크빌은 혁명으로 파괴된 체제는 거의 항상 직전 전임자가 개선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혁명은 개혁으로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성과가 개선되기 시작할 때 더 신속한 개선을 원하는 세력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에 따르면 나쁜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개혁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나는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개혁하다가 실수로 소련을 파괴시키는 것을 보면서 토크빌의 이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시장개혁을 단행하자 더 신속하고 과격한 개혁 성과를 원하는 옐친의 혁명을 맞았습니다. 부동산 개혁을 시작한 시진핑도 고르바초프처럼 더 신속한 개혁 성과를 원하는 세력의 혁명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율구독료와 회원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